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역전의 용사들 월요일 저녁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지금 이제 오늘은 실력으로 자신이 없으니까 카메라도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아예 박수로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고, 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들. 녹수님 오셨고요. 짹짹님, 그리고 엄브레드님도 와주셨네요. 꼭대기님, 박철현 선생님 모두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일단 드리고요. 오늘 역전용사를 빛내줄, 오늘은 순서를 젊은 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매불쇼에 한번 나가고 난 뒤에 본인의 방송이 무려 3,000명 이상 구독자가 늘었다고 하는 이분 뉴스 대표 기자죠. 강지호, 김대호 기자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야, 유명해졌죠. 원래 유명한데 약간 더 유명해졌습니까? 김 기자 어때요? 알아보는 사람들이 좀 생겼어요. 아, 역시 알아보는 사람은 스픽스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매불쇼에 한번 나가니까, 스픽스에는 한 수십 번 나왔는데 매불쇼 처음 나갔는데 그렇게 이제 인기리에 많은 분들이 알아본다는 말씀이죠. 이제 슬픈 건 윤석열 지지자들이 알아본다. 윤석열 지지자들이 알아본다 이렇게 하셨고, 우리 강 기자는 어때요? 바깥에 알아보는 분 좀 있습니까? 예, 요즘에 주변에 알아보시는 분도 있고, 예. 중앙지법에서 밥 먹었는데 서비스로 공깃밥을 하나 더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호. 야, 이거 확실히 파급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파급력은 매불쇼 파급력 이야기 좀 하시는 거죠? 야, 근데 어디인지는 말씀을 안 하셔서 스픽스가 될 수도 있고 매불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분 뉴스가 될 수도 있고. 아, 그렇죠. 예. 역시 스픽스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별로 표시를 안 하시는데. 예? 자, 알겠습니다. 장용진 TV의 장용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야, 이 법조계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오늘 어떤 내용을 취재해 오셨는지 좀 이따 공개하기로 하고요. 자, 성남에서 단체장 준비하고 있지만 그 길보다는 지금 현재는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 이미 정치 고수인 김지호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유, 환영해주셔서. 예, 야, 요즘 모시려니까 어렵더라고. 되게 바쁘시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일주일에 방송 몇 개 정도 하세요, 지금? 한 10여 개 정도. 와, 10여 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5개 정도 하시는데 아주 바쁜 분인데, 저희들이 요청하는 게 있죠. 스픽스에 나오면 일단 단독글이 좀 많이 있어야 되니까 오늘 그런 각오로 벌써 1,300분이 들어와 주셨네요. 와, 박철현 선생님 또 슈퍼챗을 이렇게 보내주신,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서 오시고요. 윈더 M.E.T님은 이분 뉴스 구독합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야, 좋습니다. 그리고 TOK님께서는 장용진 기자님도 검사들 때문에 고생 많으셨지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장용진 TV도 참고로 있습니다. 야, 오늘 너무 많이 이제 말씀드리면 여러분 조금 피곤해 하실 건데, 집중적으로 다뤄봐야 할 내용이 바로 재판을 받는 사람 또는 재판을 변호하는 자들이 지금 보여주는 행태 때문에 대한민국이 미쳐버릴 정도로 정말로 그런 감정이 듭니다. 주제 파악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주제를 파악 못하고 있는 첫 번째 인물, 여인영이 오늘 누구 재판에 나왔습니까? 윤석열 재판에 나와서 직접 대면을 했는데, 본인이 메모를 끌적끌적했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변명질을 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비상조치권이라 할지라 그래도 군은 불가능합니다. 군의 실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얼마나 훈련이 안 됐는지, 훈련해본 적도 없는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제가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제가 1개 사령관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무례한 발언을 내가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급하게 술도 한두 잔 들어간 게 있어서 감정이 격해져서 제가 무릎 꿇고 그러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무례하게 말씀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군은 전시든 평시든 계엄령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판사님 이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한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것 같고, 저는 딴 거는 사실 기억이 나다 안 나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러 번 곱씹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지웠던 메모 중에 일부가
일부가 조각조각 살아납니다. 그 메모는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보고서도 아니고 제가 쓴 메모 중에 누구한테 보내거나 누구한테 지시하거나 그렇게 한 거 저는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혼자 그냥 끄적끄적거린 겁니다. 그 조각조각들 중에서 또다시 조각조각을 선택을 해서 메모를 쓴 사람은 전데 왜 다른 사람이 그걸 스토리라인을 만들죠? 자, 이 내용 이제 첫 번째 했던 거 윤석열한테 그러면 본인이 계엄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 말이 일견 맞지 않습니까? 아니, 정상적인 군인이면 저렇게 반응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계엄이 일어났을 때 어떤 행동을 저 사람이 보였나는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여인영이라는 그 방첩사 사령관 자체가 이번 계엄의 핵심 아닙니까? 예. 그리고 노성환 전 장군을 영입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김용현하고 같이 체포조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홍장원 차장한테도 연락을 해서 이 체포할 16명, 이재명, 우원식, 그 다음에 한동훈, 이 명단을 불러준 게 바로 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김용현, 그 다음에 윤석열, 그리고 여인영, 이 충암고 3인방이 사실상 이 내란을 주도했는데 이 생각이 기억이 났다 안 났다. 그리고 내가 처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에 관련 얘기했을 때 나는 반대했다. 네. 나는 그러니까 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떻게 해서 그러면 계엄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이 계엄에 깊숙이 발을 들여놨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내 재판이라 난 얘기 못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오늘 이제 저 재판과 관련돼서는 두 분 중에 누가 지금 들어가셨습니까? 제가 오늘 다녀왔는데요. 예. 네. 실제로 오늘 여인영 증인이 나와서 방금 길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모든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썼어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만 저렇게 대답을 했는가? 본인은 계엄에 반대했다를 주장할 때만 입을 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본인은 계엄에 크게 반대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억이 나는 게 지난번 최상목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계엄 국무회의 때 서명은 할 수 없지만 일은 하겠다. 그 부분의 맥락으로 보시면은 지금 저 내용이 좀 더 잘 들어오실 겁니다. 뻔뻔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인이 내란 과정에서 어떤 짓을 벌여놓고 지금 재판에 나와서는 껄쩍껄쩍했던 메모는 별것 아니고, 그리고 윤석열한테 무릎 꿇고 했던 거는 오히려 반대했다는 그 논리를 펴고 있는 여인영의 이제 본 모습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지금 시작하는 것은 오늘 여인영의 메모 속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김현지 지금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름이 나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자, 핸드폰 메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4년 11월 4일입니다. 그러면 12월 3일이 비상계엄이죠. 딱 한 달 전이네. 한 달 전쯤에 김현지, 강의원, 정진상, 이석기 이 네 사람의 이름이 나왔는데, 자, 이거는 지금 장 기자한테 질문을 드리기 전에 다 잘 아는 분 아니에요. 왜 저 사람 이름이 나온지 알겠습니까? 김현지, 강의원, 정진상 이름은 잘 알고요. 예. 이석기 전 의원 이름은 뭐 들어봤지만 실제 개인적으로 잘 실제로는 모르시잖아요. 알거든요. 저게 굉장히 사특한 음모가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강의원, 김현지, 정진상 실장 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고 저랑도 동료였습니다. 네. 근데 이석기 전 의원은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통진당 사태 때 북한과 뭔가 간첩 행위를 했다고 해서 지금도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 이재명 대통령 측근 3인방에 이석기를 끼워놨다는 것 자체는 이 4명이 다 이석기랑 뭔가 모종의 관련이 있고 반국가 세력이기 때문에 이 4명을 다 똑같이 추포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4명의 명단을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 원래 시민운동 활동가입니다. 그러니까 운동권이죠. 강의원 씨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보호를 하겠다고 하는 고등학생 운동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총련 의장도 했어요.
한총련입니까? 남총련 의장? 한총련입니다. 한총련 의장까지 네. 했죠. 예, 그다음에 이석기 의원이 뭐 다 아실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도 뭐 운동권을 열심히 하거나 거기서 두각을 나타낸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부산 지역 뭐 경성대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학생운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놓고 나면은 다 운동권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재명과 연관시키는 것이고 여기에 이석기를 집어넣었다는 거는 이걸 북한과 연결시키겠다라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니 김현지 실장은 서울, 강의원은 광주, 정진상은 부산, 부산. 그리고 이석기 경기도에서 이제 활동을 했고 저분은 한국외대 용인 내 한국외대를 나왔던 분인데 저렇게 이제 네 사람이 이렇게 엮여 있는 게 일단 그림으로는 잘 그려지지 않은데 자 오늘 그러면 특검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왜 저 사람의 이름이 여인영의 휴대폰 메모에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에 질문이 있어서 겁니까? 어떤 거였습니까? 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여인영 증인이 반성하는 태도가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냐면 이러한 부분인데요. 사실 본인이 반성하는 태도가 있다면 특검 측의 질의나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24년 11월 4일경 저 메모가 발견됐어요. 지금 공통된 점들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 성남지사 때 대부분 측근 또는 정책실장으로 활동했던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특검 측의 질의는 뭐였냐? 여인영 증인이 진술조서에 이미 작성을 해놓은 건데 당시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받은 사람들 4명의 이름을 적은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될 것은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의 명단들인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인영 증인이 또다시 한번 진술 거부권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진술 거부했으니까 우리가 진술을 한번 해봅시다. 왜 11월 4일 날 김용현으로부터 저 명단을 받았고 본인은 명단을 받았으니까 평소에 저 사람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여기서 이 세 분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이제 불렸었던 분들이고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위반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간에 사람들의 인식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석기 하면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고 북한과 연결돼 있고 국가를 정복하려는 세력이라고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멤버에 이석기 전 의원이 들어가게 된다라면 뭐 김현진님이라든지 강의원님이라든지 정진상 실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아 북한과 같이 엮여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한 인식을 주려고 저는 묶어서 필기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제가 볼 때 상당히 의도가 상당히 짙어 보여요. 이게 원래 맨 처음에 그 이석기 통진당 사태가 났을 때 국정원이라든지 당시 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엮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경기 남부연합, 경기 동부연합 여기가 분명히 이재명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고 계속 밀고 늘어졌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해서 그만뒀을 뿐인데 지금도 얼마 전까지도 계속 검찰은 이재명과 경기 동부 이석기를 연결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대북 송금 역시도 나중에는 그쪽으로 연결시키려고 한다라는 그런 제보들이 개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모로 김현지, 강의원, 이석기, 정진상 이렇게 묶어놨다는 거는 자신들이 그려놓고 있던 어떤 그림들,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 그리려고 했던 어떤 그림들을 이렇게 해서 끼워 맞추겠다라는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검찰 수사 같은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소위 말하는 이런 군 수사기관을 동원한 거의 우격다짐으로 뭔가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모함하려겠다. 그러니까 모함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간첩 사건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냥 철창에 넣자 경기동부연합하고 성남이 가까운 거 아니야. 거기에 최측근들이 이석기하고 걸려있는 이제 이렇게 갔을 그렇죠. 거 그러면서 아닙니까? 뭐 한총련 의장이 강의원도 있고 뭐 정진상 옛날에 운동권 했다며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실질적인 연관성은 증거는 하나도 없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남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그림 외형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겁니다, 이거는. 저도 자, 예, 말씀하십시오. 상당히 공감하는 게 사실 계엄에 성공했으면 언론이 당연히 장악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수원지법 같은 경우에는 대북송금 사건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진행 중인데 만약에 이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고 대장동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 인식 속이 이미 밝혀진 것은 이재명과 관련이 없다가 이미 밝혀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네, 예. 근데 언론에서 만약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북한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믿는 사람도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당 대표를 엮어 넣기 위해서는 간첩 사건을 만들어서 최측근들이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과 연결이 됐다라는 스토리를 만들었고 이걸 김용현이 준 거지 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그 끌적끌적 하는데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 지역도 다른 사람 네 사람을 다 적어 놓느냐고 이 여인영 전 사령관아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나 저희들한테 이제 저희들이 좀 수정해 드릴 것은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만기를 1년 6개월 앞두고 가석방으로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구속이 됐고요. 9년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기를 1년 6개월 앞두고 가석방으로 출소를 했고 그때부터 7년 동안 지금 자격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외부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마 출소를 하고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이유는 이제 자격 정지 상태이다. 그리고 본인은 어떤 식으로든 이것이 무죄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심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뭘 이제 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통진당은 지금 이제 진보당으로 이름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자 여인영이 그러면 오늘 저기 나와서 왜 선별적으로 답변을 하고 선별적으로 부인을 했냐 이것도 굉장히 저는 괘씸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지금 전형덕스럽게 저렇게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인영 자체가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이 계엄의 아주 주동 세력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내란 수계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본인의 어떤 그 계엄과 내란의 주도성을 뭔가 탈색시키기 위해서 저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처음에는 무릎을 꿇고 정말 읍소해서라도 이 군 상황을 설명하면서 계엄에 반대했다. 그런데 그거는 일부만 사실이죠. 그렇게 한번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진실일 수도 있어. 그 이후에 김용현하고 저기 윤석열한테 조인트 몇 번 까이고 욕 한 번 먹은 다음에 정말 김용현, 윤석열의 개가 돼서 이 계엄을 주도한 게 이 사건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행한 95%의 어떤 내란 주도성은 싹 빼고 처음에 계엄 얘기했을 때 화들짝 놀라서 반대한 부분만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좀 전에 김현지, 강의원, 정진상, 이석기 이게요 되게 섬뜩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조사를 안 하고 이렇게 4명을 짠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하셨듯이 나름대로는 뭐 PD도 있고 NL도 있고 나름 학창 시절에 학생 운동권을 활동한 내역들까지는 싹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감싸. 근데 세세하게 보면은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 활동을 한 거예요. 학생운동가라고 좀 보기도 어렵죠. 보기가 어렵고 95년도에 그러니까 자기 입학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성남에서 풀뿌리 시민사회 활동을 한 거고 정진상 실장은 아주 그 대학 시절에 운동을 하고 나머지 기간은 벤처 기업가로 활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강의원 원장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 있을 때는 알지도 못했어. 그러니까요. 경기도 후반부에 와서 그때 경기도 농업진흥원의 원장으로 와서 저희랑 인연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긴 세월 동안 뭐 이석기는 아예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고 예. 그런데 학생 운동을 했다는 그 연결고리로 완전히 간첩 사건을 만들었고 이 4사람을 고문을 하든지 투옥시키든지 해서 강제로 뭔가 좀 거짓된 자백을 받아내고 이걸 빌미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간첩이나 반국가 세력 그 딱지를 붙여서 이 계엄에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도모를 하려고 이렇게 설득한 계획을 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스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공통점 딱 하나를 찾으라는 사실 경기도 하나밖에 없어요. 네. 경기도에서 살았거나 경기도에서 일을 했거나 아니면 경기 동부 연합이라고 불렸거나 이제 실제로 경기도 연관은 하나도 없지만 이미지상으로 경기도네? 라고 이어붙일 수 있는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김현지 실장의 스타일상 이제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마타도가 경기도에 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 전혀 저희는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전혀. 이거는 지금 김현지 실장이 유명해지기 전 이미 내란 이전에 전혀 상상도 할 수 저는 없는 이거 조합을 들었어요. 이렇게 한 게요. 이 얘기 사실은 저 검사들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들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들은 게 2021년 무렵일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들하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공안 사건을 만들어서 사람을 잡아넣는 그 하나의 상상력이지 저희는 이런 생각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때 그 검사가 기뜸해줬던 내용하고 딱 일치해가지고 공안부 검사였어요? 그렇죠. 공안도 거쳤던 그 사람이 검사가 그러면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상하다 약간 간첩 혐의가 좀 생기는데 그때 김현지 경기도 비서관의 이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듣기로는 이석기하고 김현지를 연결시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경기 동부하고 김현지를 연결시키면서 여기에 요새 뭐 한총련 의장인가 하는 걔도 하나 끼어들었다며 뭐 이렇게 얘기를 붙더라고요. 강의원 원장이. 그래서 내가 그때는 무슨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강의원 씨더라고요. 2021년도에. 그렇죠. 2021년도 아마 저 초반일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고사일 겁니다. 뭐 이제 근데 강의원 원장하고 김현지 실장하고 제가 이렇게 같이 일할 때도 봤잖아요. 예. 의견이 뭐 거의 안 맞더라고요. 이게 친한 사이가 아니라 서로 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친분이 깊다고 보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오면 김현지 지금 실장 같은 경우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야 진짜 세상 희한하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툴툴 털고 그냥 지나쳐 버려요. 아니면 정말로 이거 지금 내 억울해 죽겠는데 누구 내 지금 억울한 마음 좀 들어달라 이렇게 좀 하소연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어떠세요? 근데 뭐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런 뭐 고민을 하고 뭐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저희가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매일 그때부터도 압수수색 당하고 재판이 보통 3-4개가 있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왜냐면은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겪는 그리고 그 가족들이 겪는 그 뭐라 그럴까 압박과 이게 너무 커서 뭐 우리가 뭐 그런 걸 생각하고 자시고할 생각도 없었고 이거는 너무 개연성이 없으니까 저희 딴에는 그래도 이렇게 군과 이런 사람들이 그냥 옛날 아직까지 검사들은 몰라. 이거 대충 이래가지고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냥 고리 하나 나오면 끼워 맞추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7, 80년도에 그런 용공 사건으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체포할 계획을 세웠다는 건 솔직히 상상도 못하죠. 아니 지금 솔직히 말하면 대북 송금도 다 그렇게 끼워 맞춘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대정금도 끼워 다 그렇게 끼워 맞춘 거잖아요. 맞춘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사실 아마 여기서 조금만 구체적인 게 나왔으면은 그냥 바로 연결시켰을 거예요. 그 당시 제가 들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석기 경기동부연합 얘네들하고 이재명과 연결된 연결고리가 김현지다. 김현지가 전부 다 했다며. 얘 원래 운동권이라며.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김현지 실장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라고 답을 했었어요. 그때 검사 이름이 기억이 납니까? 성만 좀 얘기해 주세요. 뭐 김박채 전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특이하네. 특이해요? 혹시 성씨가 뭐 현씨, 딱지 뭐 그리고 정진상 실장은 저랑 아주 절친한 사이였는데 예. 이분이 무슨 저는 운동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은 너무 이 경제적 마인드가 보수적이야. 그리고 과거에 벤처 사업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항상 얘기하면 우리가 기업 유치해야 돼. 고용을 늘려야 돼. 이런 얘기만 했거든요. 근데 뭐 이석기는 뭔 이석기야.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장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이 검사 출신 제이 씨가 공안부 출신인데 이미 2021년도에 이석기, 김현지, 정진상 여러 사람들을 연결해서 강의원까지 그때 이름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강의원은 제가 듣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근데 한총련 출신의 누구 그 있다며. 강의원. 의장 출신의 누구 있다며. 누구 있다며 하여튼 그 성신은 일단 제이면 장 씨도 되고 전 씨도 되고 뭐 조 씨도 되고 추 씨도 되고 천 씨도 되고 뭐 이렇겠네요. 돌아가신 분 한 분 더 있어요. 김재용 씨라고. 예. 그분은 이제 그때쯤 아마 돌아가셨어요. 예. 23년도, 22년도에 돌아가셔가지고 아마 그 강연 원장 그래서 들어갈 겁니다. 예. 김재용 부원장이 한총령 1기 대표고 예. 그다음에 강의원 원장이 한총령 3기 대표입니다. 그 지금도 이제 검사 출신 변호사랑 지금 또 법조계 계속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니까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라고요. 왜냐하면 김영년한테 들어왔던 그 시점에 이 네 사람을 지목한 것과 그 이전에 누군가는 정보 관리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3년 정도의 이 기간 차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이름을 김영년이가 확보해가지고 이거야 이렇게 엮으면 되겠네라고 던졌을 때는 누군가 소설을 줬지 김영년이가 이런 정보를 알고 있을 자가 아니잖아요. 그게 제일 유력한 게 사실은 범정이죠. 범죄이다. 그럼 대검에 있는 이제 범죄정보 네. 그 기획관실 예. 거기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일종의 캐비넷 같은 걸 그렇죠. 예. 던져줬다. 뭐 제가 알기로는 주진우 의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범정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검사 출신들 중에 뭐 윤석열 주변에 모이는 포진에 있는 사람이 다 범정을 거쳤어요. 역시 윤석열 역시 범정을 거쳤고,
그러니까 범정에 있는 자료는 거의 다 범정에 있는 자료는 거의 다 윤석열 정권에서 뭔가 공작을 하는 데 다 쓰였을 겁니다. 공작을 한 데 쓰였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인영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런 메모가 있었는지, 김용현이 어떤 의도를 줬는지 김용현도 이야기 안 하고 여인영도 이야기 안 하는데, 이번에 이제 드러났으니까 득검에서 야 너희들 빨리 이야기해, 이거 왜 이렇게 이름을 지목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것이 이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도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실제로 보면 지금 드러난 사실 이제 4명을 지목을 해서 뭐 북한과 묶어서 뭐 간접 혐의라든지 이런 걸로 뭐 묶으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 계엄 준비 상황을 보면 뭐 정보사라든지 방첩사에서 이미 대공수사권 관련돼서 뭐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정보사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성간이로 출동했을 때 이 종이절 단기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실제로도 고문할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의도를 봤었을 때는 이 과거에 이렇게 몇 명 지목해 놓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끌고 가가지고 아마 고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수사를 이제 계속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과 여인영이 만났는데 윤석열은 여인영한테 뭔가 책임을 전가를 시켰지만 오늘은 일단 대면도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와서 그냥 앉아서 할 이야기만 하고 윤석열은 뻔히 쳐다만 봤다는 거죠. 네. 저도 이어서 받을라 했는데 왜 저 질문이 바뀝니까? 빨리 받고 질문에 답하세요. 지금 이제 더 일단 재밌는 내용이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요거 먼저 한 달락 예.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중요한 점은 작년 11월에 김현지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김현지 시장님한테 죄송합니다만 국민의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제가 추적하고 정리하는 기자 입장으로서 김현지라고 하는 이름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걸 띄우기를 시작하더니 국정감사에서 불러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김용현 측으로부터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오늘날의 국민의힘에서 김현지를 언급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윤호개인 세력에 동참하고 동조하고 있는 게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게 오늘날 필요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스픽스 방송을 언론사에서 보고 있나 봅니다. 10분 전에 한국일보에서 김현지 관련해서 기사가 드디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겁니까? 김현지 이름 나왔다. 이거 원래 방송하기 전에 보도가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지 이름 띄우기는 사실상 지금 계엄, 내란 세력에 의해서 무언가 조작적으로 됐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추적해야 된다. 네. 라고 전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덧붙이고 싶지만 제가 이제 덧붙이고 안 되니까 네, 지금 그 다음 다음에 질문. 질문에 대한 자. 답변. 윤석열과 오늘 여인영. 여인영 만났을 때 어땠냐? 이게 좀 의아했습니다. 엊그제 윤석열 씨가 홍장원 증인이 나왔을 때 여인영 그 새끼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비난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마주치면은 뭔가 조금 약간 튀기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때 XX를 진짜 썼어요? 아니, 난 그러진 재판에서. 않았고, 그러진 아니 않아요. 여인영 뭐라고 하긴 하더라고. 예, 그때. 예. 여인영 탓을 막 하더라고요. 예, 홍장원 증인 예. 앞에서. 그래서 이제 홍장원 증인이 지금 그럼 부하 탓으로 돌리시는 겁니까? 딱 그 얘기를 했었죠. 예. 그거를 아마 봤었다라면 여인영 증인한테 뭔가 오늘 티가 났을 텐데, 근데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혹시 영상 자료가 좀 있나요? 어떤 거요? 여인영하고 마주할 때? 마주하는 건 지금 없는데 저렇게 돼 있는 예. 영상이 자, 지금 있는 들어왔습니다. 예, 예. 자, 윤석열 씨의 거짓말이 여기서 탄로가 나는데요. 자, 16포인트 밑으로 안 보인다고 하는데 서류만 쳐다보고 있어요. 잘 보자도 안경도 안 썼어요. 매는 걸로. 눈을 안 마주치죠. 자, 안 보이는데 이렇게 서류만 봅니다. 예. 절대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쳐다보지도 않네. 그렇죠. 절대 안 쳐다봅니다. 자, 저건 뭡니까? 너 뭐 얘기할 때 알아서 하고 나 뭐 못 본 척 할 테니까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다가 슬쩍 뺐고, 오케이. 자, 저 장면을 한 번 더 보면서 그래서 오늘 윤석열 옷차림은 양복이 남색이었습니까? 남색깔 계열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흰색 셔츠고. 네네.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다음부터 이렇게 나올 때 혹시 양말은 색깔 볼 수 없습니까? 여기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김건희는 지난번에 양말이 또 오해했잖아요. 휴정할 때 일어서서 이렇게 하니까 예, 들어오는데 그때 여기는 핀 양말을 예. 여기는 법정이 커가지고 예. 가까이에서 못 보고 있습니다. 예. 양말을 물어보니까 이상합니다. 그럼 양말까지 뭐. 아니 그래서 이제 하도 특이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마치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 그러면 그런 정도 상태에서 윤석열과 여인영은 서로 이제 마주치진 않았다. 네. 이런 것이고요. 지금 윤석열 태도는 전형적으로 기분이 나쁜 상태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뭔가 자기가 기분 나쁘거나 좀 껄끄러운 상대방은 눈을 안 마주칩니다. 예. 그리고 보면
눈을 아래로 깔고 딴전을 피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약간 꿀리는 상태일 때 씁니다. 윤석열이 기분 나쁜데 본인이 약간 강경한 좀 약간 우위에 있는 입장이다 그러면은 약간 옆을 쳐다보면서 노려봅니다. 그러니까 정면은 눈을 마주치진 않는데 약간 옆을 쭉 노려보는. 그러니까 지금 김지호 대변인이라면은 제가 김지호 대변인하고 우리 김대호 기자 사이를 노려보는 이런 방식으로 네. 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은 기분도 나쁘고 약간 꿀리는 입장이다라는 거를 뭐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여인형이 지금 정말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진실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안 밝히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입장인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여인형 이 자식이 날 배신하고 있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예,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면은 재밌게 이야기가 빨리 넘어갑시다. 아까 예. 그 이제 뭐 김현지 뭐 이석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10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박정훈 의원이 김현지와 동부연합 김일성 주최사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석기 뭐 판결문 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김현지는 동부연합과 연결이 돼 있고 뭐 김일성 주최사상에 경도돼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했다고요? 2024년 10월 달에요. 아니요. 최근에. 불과 한두 달 전에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박정훈한테 검찰 출신 의원들, 이 범정에서 정보를 받았던 그러한 얘기들을 자기가 얘기하면은 뭔가 그 전부터 음모가 드러나니까 박정훈한테 옛다 이거 하면서 이거 한번 주장해봐라. 그럴 가능성이 높다. 야, 정말로 이 이제 취재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상상력이 거의 합리적 추론까지 가서 무조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확실한 게 박정훈이라는 사람이 그 내용을 잘 몰라. 예. 이거를 찝어낸 사람은 예. 평상시에 요걸 한번 걸어서 대북 송금 사건처럼 돌돌 말아야겠다는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대북 송금 사건도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갖고 지금 박상용이 저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예 개연성이 없었는데 계엄 때는 개연성 없어도 사람 고문해서 받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음모를 꾸민 자들이 현재도 국민의힘 국회에 있다. 저는 지은 뭐 의원이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근데 요것도 머리가 있었고 지가 안 했어. 딱 박정훈한테 넘긴 거죠. 아니 왜 주진우라고 말을 못해요, 그죠? 네. 하도 고소를 많이 하더라고. 고소를 당하고 아유 재판 뭐 내란 많이 받고 동조연. 계시잖아요. 자 어쨌든 이런 공작질을 이미 했는데 자 이걸 끌적끌적거리고 말았다 메모 그런 걸 가지고 짜깁기해서 왜 공격하느냐라고 했던 여인형 자 어떤 1심 선고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줄 정리만 짧게. 한 줄 정리 빨리 좀 해주세요. 아니 왜냐면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방송에서 나간 거는 여인형 증인이 오늘 검찰들이 왜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스토리를 만드냐 메모를 적은 건 난데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메모 중에 나오는 게 히읗, 이응, 지읒, 조기교체라는 게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합참의장, 네. 연합부 사령관, 지작사령관 조기교체가 나오는데 그거를 가지고 여인형 증인이 이게 계엄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 따졌거든요. 예. 그러면은 계엄과 관련이 없으면 방첩사령관이 합참의장 조기교체를 왜 적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예. 그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오늘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되실 겁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을 믿겠습니다. 미소 이마트 주 차트님, 와, 오밤중 TV 영원 객이신데 이 뭐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정환식 선생님 그리고 짹짹님, 와 계속 글 올려주신 하리님, 고추씨님, 할미님도 어서 오십시오. 윤재도 선생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제로 저희들이 넘어가 보겠는데 좋아요가 지금 1,400개밖에 없는데 3,700명이 보고 있는데 좋아요 좀 누르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뭐냐 이거. 우와,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권유현 생각나십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MBC 속보 나온 걸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치난동 변호사들 재판장을 고소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를 고소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소식 적반하장 은행을 이어가는데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야,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자, 이하상, 권우현 오늘 재판 과정에서 우리 들어가셨던 분이 누굽니까? 제가 강조 기자가 들어갔다 좀 먼저 이하상, 권우현 이 두 사람 지금 MBC에서 보도한 대로 감친안동 변호사들이 오늘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힘없는 윤 대통령이나 김영현 장관이나 이렇게 막 인질로 삼고 절차를 강행해서 저희들한테 변론을 강요합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김영현 장관을 인질로 삼고 재판하는 판사들이 어떻게 과연 공정하게 진행할 것인지 두렵습니다. 요즘 재판부하고 다시 화해하고 싶습니다. 화해하는 방법은 요즘 피해자니까 불법을 초래한 재판부에서 김영현 장관에 대한 직권 보석을 하시고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나름대로의 존경심이 있었지만 그러한 존경심은 이제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재판부와 특검에다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할까요? 자, 저기에 대해서 오늘 갑자기 성질이 확 이렇게 올라오니까 자,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금 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직접 한번 얘기 들어보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하상 권의원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그 기존 기일에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 이제 감치 재판이 있었는데 관련된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습니다. 네,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기존의 감치 결정에 포함이 안 된 별도의 법정 질서 위반 행위입니다. 법정 모욕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총평 한 20초씩 좀 해주시고 넘어가서 저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할지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 변호사 자격을 중지시켜야죠. 변협에서 징계해야 되고요. 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고 내란범들에 대한 어떤 재판 과정인데 저런 오만방자한 변호사들이 저렇게 사법부에 막말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루에 수백만 원씩 슈퍼챗 받고 수억 원의 어떤 후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 수익 모델을 삼는 것 자체 우리가 이거 용서해도 되겠습니까?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거야말로 삼권 분립을 침해한 것이고 사법권 독립을 위협한 거죠.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거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대법원에서 계속 아무런 반응 없이 지켜보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툭 하면은 삼권 분립 운운하더니 이렇게 재판장을 향해서 비인간적인, 아니 비이성적인 언행을 늘어놓는 변호사를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사법권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중앙지법 재판정에 직접 이제 나가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하상 권의원 변호사 두 사람이 김용현 오늘 변호인단으로 나왔죠? 네, 변호인단으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 나와서 이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 직접 들었습니까? 네, 직접 어떤 들었습니다. 느낌이었어요? 우선은 되게 말이 안 된다라고 느꼈었는데 특히 이제 권우영 변호사 같은 경우에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본인을 이제 특정을 할 때 키가 작고라는 이야기를 쓴다고 합니다. 이진관 부장이. 키가 작고 안경 쓴 사람이라고 그냥 표현했죠. 근데 사실 이 키가 작다, 뭐 키가 크다, 뭐 등치가 크다 이 정도는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말이잖아요. 예.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린 시절부터 안면장애가 있었고 초, 중, 고 계속 수술해서 키가 덜 성장됐는데 그 이유만으로 키 작은 남자라고 사법부가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인격 모독 이거를 인격 모독으로 몰고 가는 거죠. 키 작은 남자라고 했다고. 지금 권의원 이제 변호사 얼굴이 지금 보이는데 어쨌든 키가 상대적으로 좀 작으니까 특정을 할 때 키가 작고 안경 쓴 사람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부터 키가 작은 남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본인- 이름을 안 밝혔고요. 네. 주민등록번호 안 밝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람을 특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정하는 과정이었는데 이거 가지고 인격 모독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저렇게 이제 몰고 갔는데 감치 결정을 이제 집행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언제쯤 이제 하게 됩니까? 특정이라는 것은 이미 저 사람이 누군지 인적사항 다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그러면 당장 서울구치소로 이제 보내야 하는데 언제쯤 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까? 저는 이번 주 내로 빠르게 최대한 이번 주 내로 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권모
라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이 권위원 변호사잖아요. 네. 이 사람은 별도로 법정 모독에 대해서 다시 감시 재판을 하겠다라고 하면 감시가 최대 며칠인지는 아시죠? 최대 20일이요. 20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 정도 이제 법정 모독 행위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하겠죠. 네. 그럼 한 달 정도 이제 빵살이 할 거고 앞에 있던 이하상은 보름 정도 빵살이 할 거고 이렇게 이제 간다고 봐야 되죠. 네, 그 정도 가야 될 걸로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집행하는 절차가 얼마나 원활하게 될 것이냐가 문제인 거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법무부에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법무부 서울구치소 쪽에서 과연 어떻게 협조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또 뭔가 이런저런 절차상 하자를 뭐 트집을 잡을 것이냐 그게 전 잘 좀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과정에서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지 문제 해결이 될 겁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마치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방관만 하고 있으면 이 문제가 이렇게 집행이 아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집행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이거는 판사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의 손을 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 행정부의 손을 빌리는 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 하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지연을 시키거나 무산시키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하고요. 오늘 지금 이 변호사 두 사람이 나와서 화해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화해의 전제 조건이 법원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김용현을 직권 보석을 하고 나서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라. 이게 이제 화해의 조건으로 걸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뭐 이걸 때려버려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이자들이 이진관 판사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고도 그 이후로 더 세게 이진관 판사를 모욕하고 예. 그리고 법정에 가면 갈수록 사법부에 대한 법정 모독 행위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더 세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발까지 했어요. 아니 근데 이 사안 관련해서 정말 법정 모독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면 더 센 공권력이 투입돼서 처벌을 하는 게 사법부의 그동안 관행 아니었을까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사법부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합니다. 근데 여기서 강자라는 것은 기득권을 말하거든요. 기득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자유로운 게 기존의 재판부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기득권이거든요.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 겁니다. 지금 자,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법정 모독죄는요.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법정 모독죄. 최대 3년으로 알고 있고 예. 우선 원래 이진관 부장이 질서유지 관련해가지고 오전 재판에 이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4차로는 형사고발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권우영 변호사라든지 이하상 변호사 이번에 나와가지고 재판부에 대해서 막 모독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형사고소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진관 부장이라면 이 생각도 듭니다. 아니 법원은 지금 이미 법원은 이제 고발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어요. 네. 법정 모독죄로 이제 고발을 하는데 그러면 자, 이 정도에 대해서 반성도 하지 않고 큰 소리 치고 이 XS 저 XX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형량을 어느 정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형량은 구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구속영장 청구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걸 반성 안 하고 계속 본인이 억지 주장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일단은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계속 2명만 이슈가 되는데 2명이 아니고 5명입니다. 예. 이 이야기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나머지 3명 누굽니까? 그 김용현 변호인단 5명, 여성 한 사람, 고영일, 그다음에 하모 변호사 한 김진미, 사람 있고, 유승수 뭐 예. 이런 변호사들이 쫙 있거든요. 예. 5명이라는 걸 꼭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금 2사람 이야기 됐잖아요. 그 2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또 있어요. 이름 이야기하세요. 거기까지 5명 다 지금 심각해요. 주로 어떤 이야기예요? 법원에서. 어떤 이야기가 없습니다. 없고 그냥 이렇게 눈치를 줘요. 막 여기서 이하상 변호사 막 뭐라 그래요. 재판부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판사가 왜 마음대로 해석해? 그럼 옆에 탁탁 하면 여기 옆에서 갑자기 또 일어나서 이게 지금 뭐 이재명한테 뭐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작하면서 5명이 다 돌아가면서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게 지난날까지 재판이 개판이라 생각되셨죠, 여러분? 이번 주는 더 심합니다. 여기 뭔가 지금 작정을 했어요. 이거 철저하게 조치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오늘날 이 사태가 일어났는데 지금 2명밖에 안타깝게 이야기가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전체가 그렇다.
제가 우승이 말씀을 듣다가 아니 제일 오늘 이 사건이 벌어졌고 오늘날 이 사건이 벌어진 건 아니라고. 아, 그렇죠, 그렇죠. 오늘날이라고는 오늘부터 최근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최근에 지금 제일 심각한 사태입니다. 지금. 지금 오늘날 이 사태가 생긴 것 중에 제일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 사실 저는 유승수 변호사였어요. 그렇죠. 유승수 변호사가 정말 보면은 뭐 이 사람이 거의 그 이하성 행동대장처럼 행동해요. 그거 맞아요. 약간 특검이 멱살 제일 먼저 잡으면 저 그 사람일 것 같습니다. 유승수 변호사. 네. 아 그리고 제일 더 목소리도 제일 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제일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앞에 마이크가 없으면 갑자기 그 피고인석이나 증인석으로 뛰어가가지고 거기서 마이크 들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 과거에 그거 생각나십니까? 이 지기현 부장이 화내면 지는 겁니다 했었던 거. 그때 화냈던 사람이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유승수 변호사 제일 심해요, 사실. 김지미 변호사 요즘에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네, 중간에 카랑카랑하게 나오는데 그것도 되게 신경이 거슬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네 5명이 다 그렇다는 거 뭐 짚고 넘어가요. 자, 이 사람들이 혹시 탄압을 받아서 더 유명해지기 위한 일종의 액션을 하고 있다. 정확합니다. 그래요? 재판은 포기한 것 같고요. 변호는 접은 것 같아요. 정치판으로 만들어서 본인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 이 의도가 명확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맨날 와가지고 무슨 얘기하냐면 재판 얘기하다 말고 정치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뭐 순방 가서 뭐 그 얘기를 왜 해요? 본인들이 재판이면은 변호할 내용만 딱딱딱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이번에 무슨 이재명 대통령이 올림픽 선수 누구를 어쩌고저쩌고 정치 얘기 하나씩 갖고 와요. 그리고 대장동 이야기 갖고 오고 대장동 재판도 아닌데 말이죠. 그걸 보면서 저는 이 사람들이 변호는 반 접은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용으로 하려는 것 같다. 이 사람들은 사실 재판을 사법적으로 이렇게 풀겠다는 게 아니라 이 재판을 정치로 끌고 가가지고 혹은 거리로 끌고 가서 폭도들을 끌고 오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여요. 사실 이 사람들 하는 발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 법정에서 재판장을 향해서 뭔가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에 대한 보도를 볼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선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도 정말 공감이 가는 게 대우 기자와 그리고 이제 장영진 선배 말씀이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우선 이하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정강훈 목사의 그 정당에서 대통령 경선 후보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번에 감치를 당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 탄압받는 이미지가 씌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변호인이 이 재판을 이기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본인이 정치인이 되거나 아니면 진짜 거리에 그때 폭동 일으켰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좀 더 가격하게 만드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본인들의 어떤 일탈적 행위가 부각되는 것을 굉장히 즐기고 있다. 굉장히 그렇죠. 행복해할 수도 있다. 그렇게 봐야겠네요. 어떤 변호사가 판사를 거서하면서 그리고 이거 우리가 경악하고 넘어갔지만 잘 봐야 되는 게 요번에 유튜브에서 나와가지고 막말 발언해갖고 지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슈퍼챗 400만 가까이 나온 게 일반적으로 볼 게 아닙니다. 이 작업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중간 결산을 지금 빚을 본 거예요. 야, 김용현의 지금 변호인단 권우현, 이하성 이 두 사람이 지금 일단 고소를 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하고 불법 감금으로 판사가 판결해서 감치 명령을 내렸는데 이걸 불법 감금을 지켰다고 해서 했고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유성수 변호사, 김지미, 고영일 이 변호사는 고발을 동시에 또 했습니다. 고소 두 사람이 고발 재산에 못했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하는 이제 악명의 5인조가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뭐 진격하는 변호사들인가 이제 이걸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정치판으로 끌어들여서 이진관 부장판사를 이제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하루라도 빨리 법 집행을 해야 한다는 데는 네 분 다 동의를 하시죠. 그럼요. 네, 저는 끌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럼요. 저는 어떻게 봐요? 하나 더 가야 된다. 하나 더 가야 되는 네, 거. 이건 법무부가 나서야 된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진관 판사의 그때 감치는 2명밖에 특정이 안 되잖아요. 예. 안 온 사람에 대해서 이진관 판사가 추가적인 제재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 당시 자리에 없었던. 그러나
오늘날의 문제는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지간 판사가 관여하기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 정말로 나라가 진짜 개판 5분 전이어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날뛰고 있는데 누가 제재도 안 해요. 그리고 그 유튜브 채널 보셨죠? 거기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아멘 이야기하고 성령의 무슨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기적을 마치 자신들이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 조작 날조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로 어느 집단의 수법과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들께 보도해서 이들이 반드시 법적 단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와 주셨고요. 박동주님께서는 내일 당장 전화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앵글박거님은 엔젤박님께서는 무고죄로 고소해야지 두 사람 이렇게 하셨고요. 루비님은 국민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내란 변호사, 국진 판사 모조리 내란 주요 종사자다라고 이장훈 선생님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문 3189님께서는 판사가 자존심도 없냐, 아이고 참 환장하겠다, 이렇게 제 마음을 똑같이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지기현이 만든 괴물들이다 할미님도 이렇게 비판에 가세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논란이 좀 일어났습니다. 자, 임기훈 누굽니까? 대통령실의 국방비서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불기소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기소유예를 해버렸는데 이것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습니까? 폴리바게닝을 한 것 같아요. 증거를 구체적으로 준 것 같은데 특검에서는 어쨌든 경감을 할 수 있는 것이 제도로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임기훈 이시원 비서관이 특검의 어떤 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협조를 한 모양입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 윤석열이 어떻게 경로를 했는지, 그리고 당시에 안보실장이 어떤 방법으로 이 사항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하게 진술을 했고, 이게 그 사람들의 어떤 기소에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기소유예로 좀 보답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점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이게 1년 이상 이 사건 자체를 은폐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한 뭐 막판에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된 점 좀 저는 좀 아쉽네요.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들고, 그러면 증거는 확실하게 이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확보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법조 베테랑께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확실한 증거를 냈는지 솔직히 저는 조금 현재 좀 부정적입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이 확실한 증거를 냈다면 임성근 사단장만 구속되지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그 법무부에서 유재현 법무관리관인가 이런 분들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한 2명 정도 분명히 같이 구속이 됐을 겁니다. 그게 빠졌던 걸로 볼 때 이 사람들이 적절하게 뭐 증거를 낼 때 좀 걸러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지금 최혜병 특검에 있는 군 검사들이 상당히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매하게 증거를 냈는데도 아주 선처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제일 좀 안타까운 것이 이번 최혜병 사건, 최혜병 특검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 윤석열의 경로는 밝혀냈는데 윤석열의 경로가 발생하게 된 원인 부분을 전혀 안 건드렸어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윤석열이 알았느냐? 일개 사단장은 윤석열이 어떻게 알았냐고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와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 이종필 씨 같은 사람들, 멋쟁이 해병에 등장하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고 밝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임기훈 이시원, 그러니까 요걸 이제 김건희를 완전히 빼내준 어떤 공적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최혜병 특검이 뭔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혹은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좀 냉정하게 좀 접근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걸 봐주기 했다는 것이냐,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의 실체는 이미 드러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진술을 했으니까 이 정도 폴리바게닝을 하면서 다른 사건에도 열심히 좀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밝혀주면 이런 좀 경감을 해주자라는 쪽, 김 기자는 어떻습니까? 저 말씀이십니까? 예.
일단은 아주 플리바게 화끈하게 얘기해보라고. 절대 안 된다고 하든지 아니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든지 어중간하게 대답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뭘 지금 협조를 플리바게닝이 혐의를 완벽하게 인정하거나 수사에 굉장한 큰 협조를 했을 경우에 형량을 낮게 받게 해주는 게 플리바게닝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방금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사람이 도대체 어떤 결정적인 협조를 했는지가 나오질 않았어요 아직.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무슨 협조를 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게 과연 이 처분에 대해서 합당한지 이거를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지 않은 점들이 저도 의아해서 좀 지켜보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밝혀져야 될 것 같다. 자, 이거 오늘 이 재판에 지금 이제 혹시 김건희 재판 이번 주에 들어가시는 게 있습니까?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김건희 재판부에 이제 지금 이걸 다 이제 넣었다는 것은 수사가 거의 마무리돼서 형사비 27부예요. 우인성 부장판사의 재판부에 이렇게 이제 배당을 했다는 것은 증거가 거의 완벽한 상태에서 기소를 그 재판부에다 그냥 넘기더라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원인 부분이 뭐 규명이 안 됐잖아요. 예. 그리고 임기훈, 이시원 이 자체조차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예. 이자들을 단죄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2차, 3차 최해병 같은 사건이 또 안 일어나라는 그런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 죄질 자체도 나쁜데 어떻게 해서 기소유예가 나왔는지 이 부분은 좀 특검이 소상하게 브리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참 이제 폴리바게닌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다. 최해병 특검은 비교적 수사를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빠른 속도 그리고 정확한 이렇게 딱 타겟을 정해서 잘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는 실망이다. 왜 원인을 못 밝혔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으면 그래서 좀 마무리가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 거는 나쁘지 않았으나 마무리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구속을 결국 한 명밖에 못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사단장이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지만 사건을 은폐하는 부분, 그러니까 사건을 은폐에 관여했던 사람들, 이 사람이 다 법률가들이에요. 다 사법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두 구속을 피했다? 이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수사를 잘못했거나 판사가 봐줬거나 그런 상황에서 핵심적인 인물 두 사람에 대한 불기소가 나왔다? 이거는 마무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김건희 재판부에 배당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 이 끝엔 김건희로 귀결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 증거까지 확보해서 이시원 그리고 그 아까 이름이 나왔던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받았느냐라는 걸 딱 보니까 결국에는 김건희, 윤석열 그리고 임성근으로 이종섭으로 이어지고 이종섭이 임성근 사단장으로 이어지는 고리에 김건희를 찾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였던 사람들이니까 기소는 하되 구속 수사의 필요성은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김건희 재판부에 들어가 보면은 숨겨진 내용이 그때 알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숨겨진 내용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건희 씨가 이제 나 재판 못 받겠어 하고 나가고 싶어 할 때 무슨 내용이 나왔다 그랬죠? 세계본부장 윤영호 그 자신의 녹취 음성이 나오니까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비공개 재판 잘 안 알려졌는데 이것도 재판에 들어가 보면은 뭐 직접적인 음성이라든가 문자 메시지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공개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김건희가 이 사건 관련해서 바깥으로부터 누구 이제 뭐 이종호라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종호는 뭐 본인도 아니다 맞다 뭐 그것도 확인도 안 되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배우자인 윤석열한테 알려서 이거 지금 이렇게 조치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유력하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시원 그리고 임기훈 비서관을 기소유예 조치를 했다는 것은 이들에게 직접 전화한 사람이 과연 누구겠느냐? 공직기강 비서관이잖아요. 그럼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비서실장이 했다, 안보실장이 했다, 정책실장이 했다.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국방비서관이 직접 전화했다. 이것도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전화했겠느냐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 그렇죠. 김건희 아니면 윤석열이겠죠. 그렇겠죠. 이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있거나 구체적인 정언으로 담겨서 이거 지금 냈으니까 이것은 외압의 실체가 윤석열이 아닙니다. 김건희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 김 기자가 추론했던 것이 매우 유력해 보이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런 말 하면 또 예,
그 혹시 고발 당하는가? 만약에 그러하다면, 예, 그렇다면 플리바게닝 인정할게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 고거라면 인정하는데 그 밖에 다른 걸 인정 못, 예. 아 그걸 안 해요. 근데 저는 대호 기자가 말한 걸 되게 공감하게 저도 써놨거든요. 왜냐하면 우인성 지금 판사가 통일구 관련된 재판 지금 다 맡고 있어요. 심지어 김건희 같은 경우에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함께 맡고 있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우인성에게 보냈겠느냐? 그나마 이 김건희와 이 최혜병 관련된 이 사건이 관계가 있으니까 우인성 판사로 보낸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인성 판사가 결국 이 재판을 받았다는 것은 김건희가 이 사건의 실제이면서 주범이면서 제일 상단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도 좀 밀어붙이고 가봅시다. 그러면 재판에 또 들어가서 볼 거 아닙니까? 뭐 우선 갑자기 공소장이 지금 얼굴에 희색이 돌고 네가 나오고 나니까 아, 갑자기 그러면 좋은데, 예. 아, 이게, 단지 우인성 부장한테 배당됐다는 걸로 거기까지 추론하는 건 조금 빠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임기훈 그럼 전 의원이 이 정도 여기서 이야기를 받아서. 받아서 이왕 배당이 됐으니 김건희 재판도 모두 공개해라, 중계해라 이 이야기 꼭 하고 싶습니다. 중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합니다. 아, 김건희 건 앞에 것만. 그 앞에 거만 앞에 것만 간단하게 하는 하는 거죠. 것이고 앞에 거는 스픽스 광고만 보고 내용을 안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김건희 재판은 왜 그렇게 안 하죠? 계속 특검에서 요구를 하고 있지 않나요? 특검이 이제 2달 만에 한 것도 조금 궁금한 의문점이긴 합니다. 예. 근데 그 앞에 내용들이 아무래도 좀 첨예할 수도 있겠죠. 예. 건진법사 처남도 나오고 김건희 핵심 측근들 나오고 유경옥 비서관, 정전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일부러 안 했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최대한 저는 믿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재판 과정에서는 특검에서 좀 이거 좀 공개해 달라고 계속 요청은 하던가요? 재판 안에서 하진 않고 따로 신청을 하는데 이번에 그래서 2달 만에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부도 이게 신원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공개를 앞부분만 했는데 지금 직연 재판부도 영향을 받아갖고 다 공개하고 삐처리하는 마당에 네. 이거는 왜 아직까지도 구시대에 중계를 하고 있는가? 우인성 부장판사는 성향이 어때요? 재판 진행하는 거 보면 이진관 부장판사는 뭐 아주 뭐 양도 일단처럼 딱딱딱 잘라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어떤가요? 딱 그 사이 중간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지기현과 이진관 부장판사의 중간. 네. 일단 재판 자체 핵심 질문은 좀 잘하는 편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아직 예측이 안 됩니다. 예. 그럼 우리는 일단 결론을 냅시다. 네. 오늘 그러면은 자 재판부에서 기소유예를 한 것은 결과적으로 잘했다. 여전히 의심스럽다. 여전히 의심스럽다. 그거는 제일 편안한 선택이에요. 아니 응원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을 국민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라도 설명해 줄 필요는 있다. 저는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재판에 이제 두 분이 계속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현장에서 이런저런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저하고 통화도 하고 설명하고 자료 정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이해를 이제 한다는 전제의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이제 재판이 대체로 마무리되고 있긴 합니까? 그리고 순리대로 이들이 내란 세력들이 처벌을 받을 것은 같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의심스럽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저는 당연히 순리대로는 처벌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요즘에 한 가지 약간 의심이 드는 점은 직연 재판부에서 계속 지금 재판을 미루고 있습니다. 결론을 결심이라든지 선고라든지 미루고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혹시 직연 재판부는 결론을 안 내리고 도망갈 수 있는 확률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순리대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리대로 하면 예, 직연을 법정 제외하면. 최고형으로 이렇게 다 받는 직연을 제외하면 그게 제일 큰 거지. 그걸 제외하고 그렇죠. 순리대로 하면 그러니까 직연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예. 나머지 뭐 한성진 부장이나 백대현 부장, 그리고 우인성 이진강 부장 부장, 이런 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순리대로 최고형을 내릴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김 기자 어떠신가요? 지금 한번 구상을 해보고 있었는데요. 구상을 그러면 계속 하시고 제가 느끼는 전체적인 예. 느낌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판사분들, 주심 판사분들이 과연 결정권을 갖고 있나 의문이 듭니다. 모든 재판에서. 예.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의 결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영향을 받은 결정이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저의 개인적인 감은 그렇습니다. 감은 그렇다. 그럼 매우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지금도 우리가 거리로 나가서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건데 만약에 재판부가 결론을 냈는데 법정 최저형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 기소유예하듯이 줄줄줄 가버리면 나라 완전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글쎄요, 제가 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것도 생각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지금 우리 김대호 기자가 과연 주심 판사들이 재판 결정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했는데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정치적 변화라든지 흐름이 바뀐다는 이런 돌발 사태가 생긴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내란 특반,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70% 선까지는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항소심은 특별재판부가 한다라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지금 모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딴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것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근데 그거 선거와 상관없이 제가 아까도 말씀을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똑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내란 특별재판부가 주춤거리면은 사람들 특히 지지자들이 크게 실망할 겁니다. 네. 또 반복되는구나. 예, 그렇게 되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다라는 점 꼭 제가 알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매우 속도감 있게 다른 주제 잠깐 다루겠습니다. 이준수가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포기하고 감방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오늘 첫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불출석했어요. 건강상의 이유 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뭔가 신경의 변화가 온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준수 재판 앞으로 하면 도이치 재판 누가 들어갈 겁니까? 대호 씨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대우 씨 들어가고 있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준수가 순순히 소환이 됐다가 수사를 받고 영장이 청구됐는데 구속돼서 실질심사도 안 받았어. 근데 오늘 특검 수사에 안 나와서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정신 나간 상황이죠. 정신 나갔는데 왜 정신이 나갔을까? 자, 수배가 내려졌는데 거기에서 2층에서 도주를 합니다. 적색 수배가 떨어지죠. 그리고 잡혔어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또 오늘날에는 또 신경의 변화가 있든 건강에 문제가 있든 또 특검에 또 못 받겠다고 안 나와요. 이거는 믿고 있는 뒷배가 든든한 이상급입니다. 이거는. 뒷배가 누구입니까? 아니 그 이상급이라고요. 그 뒷배가 이게 만약에 특검 저였으면 이상?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진짜 살점인데 만약에 저희 중에 한 명이었으면요, 가서 열심히 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근데 도대체 어떠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이거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이 어지러워 굽히고 있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알아듣도록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이준수 씨가 지금 여전히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게 여기서 말하면 이준수가 믿는 구석이라고 하면 지금 나오는 슬쩍슬쩍 들리는 바로는 그 소위 말하는 검찰 오비들, 그러니까 오래전에 검찰을 퇴직하신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뭐 스승급, 큰형님뻘 이런 분들이 뭔가 언지를 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준수가 지금 플리바게닝을 하려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선처를 해준다면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선처를 해줄 거냐 맞을 거냐 어디까지 해줄 거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특검 측과 약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김건희와 관련된 건 확실히 많은 정보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윤석열과 관련된 게 있을 거고 세 번째는 뭡니까? 검찰 출신들의 고위직 인사들과 뭔가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 네. 그럼 조금 더 나가면 국민의힘 의원들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준수라는 사람을 보면은요, 사실 이 사람이 과연 김건희하고만 연관이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이 사람이 2003년, 2005년 그 사이에 언론인을 꽤 여러 번 탔더라고요. 그중에 일부는 지금 이미 기사가 삭제된 것도 있습니다만, 몇몇 언론에서는 이 사람을 아주 그냥 제야의 고수라고 많이 띄웠어요. 실제로. 그거 어떤 사람으로 주가 조작, 주식시장에 주식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또 마이다스의 손처럼 그렇게 언론에서 띄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로 특정인들이 돈을 받아서 지가 아예 재산 불려주겠다고 이렇게
시장에서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상당히 아니 실제로 그렇게 활동을 한 거는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그 상당히 그 자산을 굴린 자산 규모가 조단위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의 고객들 중에 누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지금 알려진 거로는 상당한 고위직이고 검찰 끈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특검에서 수사를 할 때도 이 사람 때문에 특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 그럼요. 그래요? 예. 잡아왔는데 그럼 대충 줘서 폴리박이나고 끝을 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수는 어느 수준에서 그러니까 김건희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플리바게닝을 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확답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좀 씨름을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뜸들이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저는 김건희 관련된 거는 일단은 나오는 사안대로 믿진 않는 편이라 예. 왜 그러냐면 이번에도 휴게소에서 뭐 이제 가족 형 이쪽에 네. 있다가 이제 제보받고 이제 잡았다 그러는데 제가 김건희 재판 중계를 계속 말씀드렸던 게 지난번에 불출석했던 유경옥 증인, 정지원 증인 다 김건희 최측근들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휴대폰 끄고 잠수 타고 불출석했는데 결국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김건희 집에서 문 열어주고 있어요. 이거 저는 다 한 패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정지현 행정관 예. 그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기자들이랑 마주쳤잖아요. 왜 안 나오냐라는 질문에 자기가 내비 보고 교도소 면회 가다가 핸드폰이 꺼였다. 이게 통용 가능한 답변입니까 이게? 갑자기 재판에서 불출석하고 잠수 탔는데 어디에 숨어 있었다? 김건희 집 아크로비스타에 숨어 있었다. 저는 이것들이 아직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누가 최정점에 있습니까? 아무래도 김건희 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건희가 지시하는 누군가가 여기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러면 이준수도 지금 김건희의 통제하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저는 그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진술 거부를 하면서 끝까지 버티면 혹시라도 날 건드리면 너희들 다 죽어 이제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김기현이 본인 이름 알았다고 도이치에서 손떼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김기현이 예. 본인 이름을 알아버려서 예. 도이치모터스에 손떼겠다고 문자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을 상대로 도주를 하고 그리고 출석에 불응할 만한 사람으로 저는 보이진 않아요. 반대로 누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다루면서 잠시 광고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는 단순 보험 가입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최적 보험 플랜을 제안해 드리는 곳입니다. 현재 가입한 보험이 얼마나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하는데 1644-1236 010-7612-3303입니다. 1644-1236 전화번호 기억하셨다가 필요한 상담, 현명한 보험 플랜을 여러분 직접 면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128만 원의 현금 사은품 지원하는데요.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성능 다 비슷합니다. 혜택 비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한 곳이죠. 인터넷 비교원 여러분들 기존 가입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 가입을 권유해 주더라도 훨씬 더 많은 혜택 드린다는 거 아시고요. 네이버에 비교본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픽스 보고 전화했다고 하시면 비밀 혜택 더 드린다고 하니까 문의해 주십시오. 인터넷 비교원 1670-2571, 1670-2571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용진 기자 쪽으로 한번 비춰주시면 남도식 김장김치 20kg, 10kg, 1kg을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요. 자, 장용진 기자 쪽으로 풀샷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스픽스몰에 저희들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나가고 있는 10kg 64,000원, 20kg 122,200원, 1kg 15,000원에 판매하는데 드셔보신 분들이 아주 맛있다. 저도 너무너무 맛있게 먹어서 강추해드리는 남도 김장김치 집에서 김치 이번에 담그지 마시고 직접 스픽스에서 제공하는 저 상품 구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지호 기자 좀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우 뭉티기, 한우 육회도요. 당일 도축인데 요즘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뭉티기 200g, 육회 200g, 소스까지 포함해서
29,900원인 것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우리밖에 없을 것이다.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너무너무 맛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활방어에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8,900원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400g인데요. 국내산 대방어의 소스와 함께 보내드리는데 쫄깃쫄깃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필요하신 분들 주문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목포 경영수산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 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면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다는 이 사실이 지구는 돈다. 아재 개그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녹수님 늘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 김도희 선생님도 미국에서 들어오셨군요. 엄브레드 3616님도 고맙습니다. 국내 해외에서 우리 방송 많이 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전화로 직접 업무용 전화로 전화를 하시면서 격려, 위로 또 조언도 많이 해주시는데 최근에는 한국일보 기자 출신의 또 한 분 선배님께서 스픽스가 앞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고 장시간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우모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여러 어르신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고 문자를 남기는데 오늘도 제가 업무용 폰 전화번호 남겨드리겠습니다. 제 업무용 전화번호는 010-8596-0073 010-8596-0073으로 하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보니까요. 이렇게 전화번호 알려드리면 많이 문자 보내주시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저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분들은 전화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8596-0073이 스픽스 전계환의 업무용 전화다. 이렇게 하시면서 제보 문자 그리고 직영 관련된 제보가 요새 들어오고 있어서 열심히 또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확인을 하면 직연이 먹었던 170만 원은 과연 여성이 없는 데서 그 금액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어제 강력한 한 분 제보자가 100% 여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인은 추론하던데 좀 더 취재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전에 하면 다들 용사들 하면서 박수를 5초 동안 칠 동안에 무빙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돌려주시고 우리 배 PD는 그러고 나서 화면을 닫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국내 해외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전하면 용사들하고 박수 치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